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화상에서 출판한 루시모드 몽고메리님의 빨강머리 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음을 너무 높게 잡았네요. 죽은 깨 빼빼 마른 빨간 머리엔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상냥하고 귀여운 빨간 머리엔 외롭고 슬프지만 굳세게 자라 가슴에 솟아나는 아름다운 꿈 하늘에 뭉게구름 퍼져나가네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빨강 머리엔 귀여운 소녀 빨강 머리엔 우리의 친구. 소설보다는 만화가 더 기억에 남아서 소설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 상상한 앤 셜리는 만화 속 인물로 그려져서 만화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만화 때문에 상상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전 소설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지만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삶에 더 눈이 갔습니다. 앤처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었고 장사를 떠나야 했던 아버지 때문에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는데 그때 농장에서 지낸 경험이 소설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렸을 때 적어놓았던 글귀 어느 노부부가 고아원에 남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신청서를 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착오가 생겨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보낸다 를 발견하고 글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스럽고 인간애가 듬뿍 담긴 소설도 출판사로부터 5번이나 거절당해 다락방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가 5년 후에 작가가 다시 출판사로 보내서 빛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현실이 더 소설 같습니다. 빨강머리 앤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 후 다른 제목으로 앤의 이야기는 계속 출판이 됐다는데요. 저도 앤의 다음 이야기가 몹시 궁금하네요. 초록지붕에 살고 있는 상상력이 너무나도 지나치지만 그 상상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랑스러운 소녀 앤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빨강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놀란 레이첼 린드 부인. 덜컹거리는 마차를 타고 에이번리의 거리를 내려가다 보면 작은 분지가 나온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이곳에 살고 있다. 분지 주위에는 오리나무가 무성하고 커스버트가 소유의 깊숙한 숲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은 이곳을 가로질러 흐른다. 그 시내 상류는 연못과 폭포가 있어 급류이지만 린드 부인이 사는 분지에 이르러서는 조용하고 잔잔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린드가의 문 앞을 지날 때는 마치 시냇물까지도 얌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창가에 앉아 시냇물에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그곳을 통과하는 모든 것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발견하면 그 이유를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는 못 베기는데 아마도 시냇물도 이를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자기의 일까지 제쳐놓고 남의 일만 감시하는 사람은 에이번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겠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가 할 일은 물론 이려니와 남의 일까지 돌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주부로서의 수완도 놀랍지만 그 밖에 재봉강습회, 주일학교,
외국 전도부인 후원회 등에서도 활약하고 남은 시간은 언제나 무명 이불을 짜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때문에 에이번리의 주민들은 오늘은 16장이나 짰대 하고 감탄하고는 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 분지에서 저 언덕까지 굽이쳐 뻗은 길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는 솜씨는 놀라운 것이었다. 에이번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의 돌출한 삼각형의 작은 반도를 점령하고 있고 양쪽에 바다가 있어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언덕을 넘어야 했다. 때문에 그 누구도 린드 부인의 보이지 않는 눈길을 피할 재간이 없었다. 6월 초의 어느 날 오후, 그날도 린드 부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바깥에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유리창으로 쏟아지고 고개 밑 과수원에는 새색 씨뺨 같은 연분홍색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꿀벌떼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어머나? 매튜가 마차에 타고 있네.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린드 부인은 이불을 짜던 손을 멈추고 이상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매튜 커스버트는 오늘 밭에서 무씨를 뿌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는데 흰 칼라가 달린 말쑥한 외출복을 입고 밤새게 앞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면 에이번리의 누구든 간에 린드 부인은 그의 행선지와 용무를 알아맞힐 수 있었겠지만 매튜라면 여간에서 외출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행선지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차를 마시고 초록 지붕집으로 가봐야겠군. 매튜가 어디로 갔는지 마릴라에게 직접 물어봐야지. 린드 부인은 마침내 이렇게 결정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때쯤은 외출할 필요가 없고 사람을 방문하는 일도 없는 분이니 저렇게 멋지게 차리고 나갈 리는 없는데 또 의사를 부르러 가는 것이라면 너무나 느린 걸음이란 말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차를 마신 후 린드 부인은 집을 나섰다. 커스버트의 집은 린드 부인의 집에서 분지의 길을 따라가면 반마일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아들인 매튜에 못지않게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던 매튜의 아버지는 가능한 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숲속의 외딴 개간지를 골라 초록지붕집을 지어 살았으므로 에이번리의 집들이 사이좋게 늘어선 거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린드 부인에게는 매우 외딴 곳에 사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곳에 그들끼리만 살고 있는 매튜나 마릴라는 정말 이상한 남매야. 나무는 많지만 말 상대는 안 될 텐데. 하지만 그들은 아주 만족하고 있어. 습관이 잘 된 모양이지. 아일랜드 사람의 말버릇은 아니지만 습관이 되면 목이 졸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오솔길도 끝이 났다. 린드 부인은 초록지붕 집에 뒷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우거진 뜰은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나무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부엌문을 세게 두드리니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다. 린드 부인은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 집의 부엌은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으나 너무도 깨끗하여 오히려 친밀감이 들지 않아 들어서기가 어색했다. 마릴라 커스버트는 자기 자리처럼 되어버린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뒤에 있는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문을 미쳐 닫기도 전에 식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모든 걸 알아차렸다. 접시가 3개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 매튜가 차 마실 손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마릴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찬이 보통 때의 것이고 과자도 사과 설탕 조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특별한 손님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이 이상한 수수께끼는 린드 부인에게는
정말 모를 일이었다. 어서 오세요, 레이첼. 마릴라의 인사는 상냥했다. 참 기분 좋은 저녁이에요. 모두들 안녕하시죠? 마릴라 커스버트와 린드 부인 사이는 오히려 성격이 달라서인지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고서는 적당한 말이 없는 어떤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둥근 데가 없는 모난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한 검은 머리를 뒤로 틀어 두 개의 쇠 머리핀으로 잡아 매놓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았지만 입 언저리는 어떻게 보면 유머가 풍기는 것 같기도 했다. 덕택에 나는 그럭저럭 건강해요. 오히려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했어요. 매튜가 급히 외출하는 것을 보는데 의사라도 데리러 간 것 아닌가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마릴라의 입술이 이상하게 움직였다. 매튜가 나가는 것을 본 린드 부인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찾아올 것이 틀림없다고 미리부터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다. 아니에요. 어제는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매튜는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어요. 노바스코사 고아원에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려올 작정으로 갔어요. 오늘 저녁 기차로 온다고 해서요. 설령 매튜가 오스트리아에서 오는 캥거루를 데리러 브라이트 리버역에 갔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린드 부인이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마릴라는 한참 동안 멍한 채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물었다. 정말이에요, 마릴라? 물론이지요. 마릴라는 잘라 말했다. 린드 부인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릴라와 매튜가 사내 아이를, 그것도 고아원에서 데리고 온다니 세상이 확실히 뒤집혔구나 싶었다. 이런 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면 어디에 또 놀랄 일이 있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을 생각해냈지요? 린드 부인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일은 자기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한 일이기 때문에 찬성 못한다는 말을 꼭 표현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일이라면 우리도 좀 생각해 보았지요. 실은 겨우내 생각했어요. 마릴라는 대답했다. 크리스마스 전 어느 때인지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찾아와서 봄이 오면 호프타운 근처의 고아원에서 계집아이를 하나 데려올 작정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후부터 매튜 오라버니와 저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사내 아이를 데려오기로 했어요. 매튜도 이제 늙어서 예순이 된 데다 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지병인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도 귀찮고 일하는 애들이어봤자 어정쩡한 프랑스 사내 애들밖에 더 있어요. 그 애들도 우리가 키워서 길을 들여놓으면 새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가버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펜서 부인이 계집아이를 데리러 나설 때 우리도 하나 골라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기로 합의를 봤지요. 마침내 지난주에 떠난다기에 카모디에 있는 리차드 스펜서 가족에게 부탁하여 10살이나 11살 된 사내 아이를 하나 데려오도록 부탁드렸지요. 그만한 나이면 아쉬운 대로 쓸모도 있고 다루기도 쉽고 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귀여워해주고 교육도 철저히 시킬 작정이에요. 스펜서 부인으로부터 전보가 왔는데 오늘 밤 5시 반에 아이를 데리고 온대요. 그래서 매튜가 브라이트 리버역까지 마중을 간 거예요. 물론 스펜서 부인은 그 어린애를 내려놓고 직접 화이트 샌드역까지 계속 타고 가겠죠. 린드 부인은 항상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솔직히 얘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만한 소식에서 얻은 충격이 가라앉자마자 드디어 말하기 시작했다. 예, 알았어요, 마릴라. 솔직히 말해두지만 당신들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어떤 애를 데리고 올지 알 게 뭐냐고요. 낯도 코도
모르는 애를 집안에 들이자는 거예요? 성질도 모르고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마릴라, 나는 진심으로 당신들의 생각을 말렸을 거예요. 위안을 하는 말인지 낙담케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이 말을 들은 마릴라는 화를 내거나 불안하게 생각하는 눈치도 보이지 않고 열심히 뜨개질만 계속하고 있었다. 확실히 당신의 얘기에도 일리는 있어요, 레이첼.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은 했지만 매튜가 하도 졸라대고 서두르는 바람에 결국 설득되고 말았지요. 매튜가 어떤 일에 열중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위험이란 인간 사이에 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생각했다가는 자기 애들도 안심하고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식이 반드시 잘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린드 부인의 말은 비관적인 말투였다. 그녀는 매튜가 고아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싶었으나 아직 2시간은 좋게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 일어서서 돌아가는 도중에 로버트 벨 집에 들러 이 소식을 전하기로 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뭐가 뭔지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네. 그녀는 오솔길에 들어서면서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오게 될 그 어린아이가 정말 불쌍하구나. 매튜나 마릴라나 할 것 없이 어린애를 도대체 모르고 있잖아. 그 아이가 할아버지 이상으로 영리하고 착실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혹은 숫째 그의 할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테지. 아무튼 그 초록지붕 집에 어린애가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이상해져. 그 집에는 어린애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거든. 그 집이 새로 세워졌을 때 매튜와 마릴라는 이미 성장했었고 그들의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그들의 참다운 소년 소녀 시절이 있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란 말이야. 들어올 고아의 신세가 정말 따분하고 불쌍하구나. 린드 부인은 놀란 나머지 장미숲을 향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만일 이때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말없이 참고 기다리는 고아의 모습을 봤더라면 그녀의 동정심은 한층 더 깊어졌을 것이다. 매튜 커스버트의 놀라움. 매튜 커스버트와 그의 안말마차는 브라이트 리버역을 향해 8마일을 느긋하게 달렸다. 매튜는 나름대로 이 길을 즐겼으나 부인들을 만나 고개를 숙여야 할 때는 질색이었다. 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길에서 만나면 서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관례였다. 매튜는 마릴라와 린드 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인들을 무서워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자신을 슬쩍 보면서 비웃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런 불안한 예감은 적중되고도 남았다. 그 이후로는 그의 체구가 앙상하고 긴 회색 머리칼이 굽은 어깨까지 늘어져 있고 더부룩한 갈색 턱수염은 20살 때부터 자란 그대로의 상태로 있어서 기묘한 풍채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매튜가 역에 닿고 보니 기차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역장이 매표구의 자물쇠를 잠그고 막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갈 참이었다. 그는 5시 30분 기차가 곧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았다. 5시 30분 기차라면 벌써 30분 전에 지나갔지요. 역장은 잘나서 말했다. 그런데 당신을 찾는 손님이 한 사람 있었어요. 작은 소녀였지요. 플랫폼 끝 자갈밭에 앉아 있어요. 제가 마중 나온 상대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인데요. 매튜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다. 그 사내 아이를 스펜서 부인이 노바스코사에서 데리고 오기로 되어 있는데요. 역장이 휘파람을 불다가 말을 계속했다.
어딘가 착오가 있는 모양이요. 스펜서 부인이 저 여자아이와 함께 내려서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매튜 씨와 동생분 둘이 저 애를 고아원에서 인수하였고 당신이 곧 데리러 온다고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뿐이에요. 저는 모를 일인데요. 매튜는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찌해야 될지도 몰라서 마릴라 생각만 간절했다. 저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아마 당신들이 부탁한 사내 아이가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역장은 무뚝뚝하게 말하고 시장했던지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다. 혼자 남게 된 매튜는 마지못해 몸을 돌려 소녀를 향해 걸어갔다. 자갈밭에 앉아있는 소녀는 나이가 11살쯤 되어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이 노란색이 섞인 잿빛의 목면으로 만든 것이어서 보기에 거북할 정도였다. 퇴색된 고동색 수병 모자 밑에서 선명하게 붉은 머리가 두 갈래로 따져 등까지 내려와 있었다. 작은 얼굴은 희고 야위었고 게다가 주근깨 투성이었다. 입은 크고 또한 큰 눈은 그때그때의 기분과 광선의 배합에 따라 녹색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은색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정도는 보통 사람이라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었고 특별한 예민한 감시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녀의 턱은 대단히 뾰족하고 큰 눈에는 생기가 넘쳐 흐르며 입 언저리는 유순하게 보이면서도 뚜렷한 윤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마는 넓고 어딘지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 소녀의 몸에서 보통과 다른 어떤 특별한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매튜가 소녀에게 다가섰을 때 그녀는 너절하게 낡은 손가방을 한 손에 들고 일어서면서 나머지 한 손을 그에게 내밀고 저 초록 지붕 집에서 오신 매튜 커스버트 아저씨인가요? 하고 뚜렷하고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데리러 오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되고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았나 상상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이 철도를 따라 걸어가 저 모퉁이에 있는 큰 벚나무에 올라가 밤을 새우려고 했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달빛을 흠뻑 받으며 만발한 벚꽃들 가운데서 자는 것이 얼마나 멋져요. 마치 고대 대리석 궁전에 있는 것 같이 상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오늘 밤은 오시지 않더라도 내일은 꼭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튜는 볕에 그을린 그녀의 작고 마른 손을 잡으며 속으로 곧 결심했다. 이렇게 눈이 반짝이는 소녀에게 뭔가 착오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일단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마릴라에게 그 이야기를 하라고 부탁하자. 예상이 어떻게 달라졌든 간에 이 소녀를 역에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매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늦어서 미안해. 자, 이리 오렴. 저 뜰에 말이 있어. 그 가방을 나에게 주지. 아니에요. 저도 들 수 있어요. 소녀는 힘차게 말했다. 이 속에는 저의 전 재산이 들어있지만 무겁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주위에서 들지 않으면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제가 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정말 낡은 가방이거든요. 아저씨가 오셔서 정말 좋아요. 벚꽃나무 아래서 자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마차를 타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저씨하고 같이 살고 아저씨 집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집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곳보다도 고아원이 제일 싫어요. 불과 4개월밖에 있지 않았지만 지긋지긋해요. 아저씨께서는 고아원에서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싫은 곳이에요. 두른곳 마차를 타고 에이번리를 향해 달렸다. 이따금 대꾸를 하며 듣고 있던 매튜는 자기도 놀랄 정도로 유쾌해지고 이 애의 재롱은 정말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 소녀는 야윈 어깨에 늘어진 윤기 나는 한 가닥의 머리를 비틀어 잡고 매튜 앞에 내밀면서 말했다. 아저씨, 이건 무슨 색깔이지요? 매튜는 지금까지 남의 부인의 머리 색깔을 구별해 본 경험은 없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 빨갛구나. 소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그 머리를 손에서 놓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래요. 빨개요. 다른 것들은 그다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죽은 깨나 파란 눈, 마른 몸, 이따위 것들은 상상 속에서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피부는 장미색이고 눈은 아름다운 별들의 빛깔이라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빨강 머리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의 머리가 마치 털이나 칠흑처럼 검다고 생각하려 해도 빨갛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 언제나 가슴이 아프답니다. 평생의 슬픔이 되겠지요. 오래전에 저는 일생의 슬픔을 지닌 어느 소녀에 관한 소설을 읽은 적이 있지만 그것은 빨강 머리 탓은 아니었어요. 그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고 석고와 같은 이마에서 순 많은 머리채가 뒤로 굽이쳐 늘어진 머리였어요. 석고와 같은 이마가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어요. 아저씨는 아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멋진 것임에는 틀림없어요. 그 소녀는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웠으니까요. 소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마차는 막 언덕의 꼭대기에 도착했다. 아래에는 좁고 기다란 연못이 보이고 그 주위엔 크로키스와 들장미들이 만발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 보이는 고개에는 흰 사과꽃들이 핀 과수원이 펼쳐져 있고 한 채의 회색집이 보였다. 저것이 베리 씨 집이다. 그 근처는 오차드 슬로우프, 과수원 고개라고 불리는데 그 집 뒤에 저렇게 무성한 숲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우리 집인 초록지붕집이 직접 보일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리를 건너서 가야 하니까 반마일 이상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지. 베리 씨 집에는 작은 소녀가 있나요? 11살 가량의 소녀가 있다. 이름은 다이애나란다. 정말 멋진 이름이군요. 그럴까? 나에게는 어딘가 불신적인 이름처럼 생각되는데 제인이든지 메리든가 하는 정숙하게 들리는 이름이 더 좋아. 다이애나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의 학교 선생님이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이가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 그래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그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또 하나의 고개를 올라 모퉁이를 돌았을 때 매튜가 말했다. 곧 집에 도착한다. 푸른 지붕집은 저기 아! 말하지 마세요. 소녀는 당황하면서도 말을 가로채고 들어 올리려는 매튜의 팔을 누르며 그의 몸짓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 저한테 알아맞히게 해주세요. 꼭 맞힐 테니까요. 소녀는 눈을 뜨고 주위를 살폈다. 두 사람은 언덕의 꼭대기에 있었다. 조금 전에 해는 졌으나 평온한 저녁 노을 속에서 일대가 환하게 보였다. 소녀는 열심히 주위를 살핀 후에 마침내 왼쪽 길에서 깊숙이 들어간 곳에 있는 한 채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예요. 그렇지요? 매튜는 기쁜 듯이 말고삐로 찰싹 앞말에 등을 쳤다. 그래, 내 말이 옳아. 하지만 스펜서 부인한테서 미리 듣고서 알아맞혔지?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정말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쪽을 본 순간 저것이 우리 집이란 것을 금방 느꼈어요. 아,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의 팔은 팔뚝 근처가 멍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아침부터 몇 번이고 그것을 꼬집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섭게 걱정이 들던 때라 모두가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꿈이 아닌 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꼬집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꿈인 들 어떡하겠냐며
될 수 있는 한 꿈이 아니기를 바라며 꼬집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되고 곧 우리 집에 도착할 때니까요. 소녀는 제법 즐거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입을 꽉 다물었다. 매튜는 불안스럽게 몸을 움츠렸다. 매튜는 이 고아가 그렇게도 열렬히 바라던 집이 결국 내 집이 아니라는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마릴라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워졌다. 집에 도착할 무렵 매튜는 모든 것이 폭로되리라는 것을 생각하였을 때 자기로서도 한없이 무서워졌다. 아이의 눈에서 기뻐하는 빛이 사라질 생각을 하니 꼭 무엇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듯 마음이 언짢았다. 마치 양이나 송아지나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여야 할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두 사람이 뒤뜰에 들어섰을 때는 완전히 날이 저물고 주위에는 미루나무 잎들이 가볍게 살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매튜가 아이를 안아서 땅에 내려주자 아이가 속삭였다. 나뭇잎들이 잠꼬대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후에 여자아이는 이 세상에 전 재산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들고 매튜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